안녕하십니까, 김준입니다. 제가 오늘 춘천시 미국 기지에 지금 현재까지 그 했던 상황과 과거의 복원 방법 또 복원 상황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정화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가 목차서부터 시작의 글서부터 생각하는 이야기까지의 대부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의 글입니다. 이게 지금 주한미군기지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실제로 2018, 19년, 20년까지 한 곳으로 두 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주둔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약 한 37,500명 정도가 있다가 현재는 약 한 28,000 정도가 있습니다. 두 그룹은 크게 우리가 평택기지하고 그다음에 부산 외관, 그다음에 포항에 있는 그 해군 이해병 기지까지의 그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많은 미국 기지가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여러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물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그것이 이제 복원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복원했지만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준하고 미국 기준하고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죠. 또 하나는 그 데이터 오염 종류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염, 미국에는 EPA 기준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준이 없는 그러한 독소 물질도 우리 토양 오염의 한 부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좀 읽어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한미군기지 시설을 한번 분리해 볼까요? 전투시설과 전투지원시설, 전력강화시설입니다. 춘천 캠페인 지역은 바로 전투시설과 전투지원시설, 전력강화시설까지 전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휘통제실이나 그 다음에 사격장, 그 다음에 군공항까지 전부 다 있고, 두 번째 대공시설, 그 다음에 지대지 시설까지 있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부대 특성별 발생 폐기물을 한번 보실까요? 수경지, 훈련장, 의무, 그다음에 군수, 화학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경지에서 대부분의 유류 오염이 발생되고, 또한 우리가 그 군수기지에서 정비 공장의 정비창에서는 이러한 중이나 폐유 이런 것이 발생됐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시 보아야 될 게 바로 훈련장 지역입니다. 훈련장 지역에는 우리 캠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춘천 지역에 있던 캠페지 같은 경우에는 1958년서부터 어네스트 존이라는 지대지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58년에 처음으로 핵무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주둔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화학부대가 있었는데 그 화학부대는 다양한 화학무기가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바로 고엽제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캠페지에서는 이러한 고엽제를 다뤘던 그러한 추측성 또는 우리가 공개된 사항도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미군기지의 의혹 형태를 보면 부천 캠프 머셔, 그다음에 캠프 마켓, 그다음에 군산 미군기지, 캠프 캐럴 그 다음에 캠페지 형태의 이러한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랜 이글스나 데라스텔 이런 분들이 고엽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고엽제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질과 특성을 보면 그 토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영양물질, 유해물질, 그 다음 미량원소가 있습니다. 특히 유해물질에는 다이옥신이나 그 다음에 유류, 그 다음에 방사능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량원소에는 중금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특히 유류 오염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유류 오염들이
서양 공국 사이에 이러한 체인 형태로 남아 있어서 서양 유류 오염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다음. 자, 이것은 대부분 유류 오염 물질의 중요 물질입니다. BTEX라는 것이 있는데 이 BTEX는 한 물질이 아니고 톨루엔이나 벤젠, 에틸벤젠, 자일렌 이런 형태가 있고 TPH는 우리가 경유 형태의 이러한 유류 물질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우리가 지금 서양의 오염, 춘천 캠페인지에서 제일 오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류 오염원입니다. 다음. 그러면 유류 오염 물질의 인체 독성을 한번 볼까요? 제일 큰 것이 지금 이런 것들은 급성 독성을 나타내는 것보다 만성 독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우리가 보는 이러한 면역 체계 이상 이런 형태를 보여서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어른들에도 영향이 크지만 앞으로 자라나야 될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음. 유류 오염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내 독성 물질의 이동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보통 유류 오염이 발생되면 이 형태의 우리가 오염이 됐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도전이라고 해서 물투수층입니다. 물투수층은 뭐냐면 여러분 토양을 이렇게 하면 부서지죠.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 어떤 물질이 들어갈 수 있게 아직 공간이 남아있는 것을 물투수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바로 지하수가 흐르는데요. 여기 있던 물질들이 휴발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토양을 먹지는 않죠. 근데 이 인젝션 타입은 뭐냐면 식물을 기른다는 거죠. 이 오염된 토양에서. 그러면 이것을 푸드체인을 통해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토양에서 흙에서 놀다가 접촉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것이 비산돼서 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이런 오염원들이 영향을 주죠. 다음은 고엽제 및 부산물 종류와 특징입니다. 우리가 춘천 캠페이지에서 오염으로 의심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고엽제보다는 그 고엽제와 같이 있는 다이옥신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다이옥신 이 화학물질은 실제로 우리가 발견돼서 안 될 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소보다도 청산가리보다도 약 1000배 이상의 독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급성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이죠. 각각의 다이옥신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이옥신 형태는 고엽제의 하나의 일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럼 다이옥신 인체 노출 경로를 한번 볼까요? 형태 보면 이것이 바로 흙과 같이 분산되거나 또는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미궁비지에나 또는 이러한 폐기물이 발생됐을 때 그쪽에서 태우면서 이것이 대기 중에 이동되면 이거 식물체에 내려앉아서 이것이 소나 또는 이 가축들이 먹고 다음에는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죠.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이것은 바로 우리한테 독성 물질로 작용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춘천 캠페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라늄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 자료를 봤습니다. 우라늄 238에 대한 조사 자료는 있습니다. 자, 그럼 238과 235의 특징이 뭘까? 여기서 235를 얘기합니다. 238은 자연적으로 있는 방사능이에요. 우라늄이에요. 우리 지각에도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 일부분에도 이러한 우라늄 농도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라늄 238 같은 것은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지만 238을 농축해서 만든 핵연료 물질에 우리가 연료물질로 쓰는 것은 약 5% 정도까지 그걸 농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무교할 때는 약 98%까지 우라늄 238을 농축해서 235를 만듭니다. 원심 들리기 위해서 238하고 235는 단지 무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235를 농축하게 되죠. 다음. 자, 여기서 보신 게 아까 연료와 그다음에 폭탄을 만드는 그 형태입니다. 다음. 이제 이러한 형태가 돼서 그러면 왜 235를 안 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죠. 그래서 여기서 과연 캠페이지에서 이런 핵물질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보관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235와 238의 레이쇼를 구합니다. 보통 자연주기의 235는 0.07%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핵 연료로 쓰려면 약 3에서 5% 정도, 그 다음에 무기로 쓰려면 약 98%까지 농축해야죠. 그러면 자연 생태계에 있는 레이쇼로 비율을 보면 235와 238을 보면 여기에 핵무기가 존재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우라늄 방사선의 인체 독성을 보시면 여기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암 치료할 때 6,000 정도까지 6,000 우리가 미리 시버트까지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통에서는 2.4, 그 다음에 0.0, 비행기 안에서 0.07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U 투시할 때는 약 2.1 미리시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각의, 그러면 이 방사능이 피로됐을 때 위험의 큰 질병을 한번 볼까요? 뭐 너무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제일 큰 게 백혈병이죠. 그 균, 우리가 유용한 균들을 또 이제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오염물질은 어떻게 토양 내에서 이동을 할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오염물질들이 토양에 들어와서 또 이게 흡착되거나 또는 다시 이게 용탈이 돼서 지하수로 오염되고, 지하수에 오염된 것은 토양은 그래도 이동성이 없어요, 오염물질이. 근데 이것이 지하수로 들어갔을 때는 오염물질이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그 범위도, 오염 범위도 크게 넓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캠페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캠페지 역사를 보면 이게 1964년에 찍은 건데요. 실제로 1952년서부터 이 캠페지가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캠페지는 이렇게 위치해 있었고, 그 춘천에 제일 좋은 위치에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캠페지에 있던 그 무기체계를 한번 보면 이게 어네스트 존입니다. 1958년 들어와서 1970년까지 우리가 반출됐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 지역을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이 지역에서 그 어네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을 사격했다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캠페지 자료에 보면 실제로 그 대룡산 밑에 이러한 훈련 또는 사격장 형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질 다이옥시드에 대한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미군 자료에서 우리가 추천한 건데, 그 다음에 동일보도 나왔더라고요. 1970년에 고엽제를 실제로 이렇게 UH 완해체에 싣고 살포했던 이러한 형태도 볼 수 있었고, 두 번째 이 그림은 그 강산을 갖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고, 또는 이러한 이 그림의 설명에서는 실제로 고엽제를 이렇게 묻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춘천시에서도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고엽제에 대한 거. 64만 평, 약 크게는 64만 평 정도인데 거기에 11개 지역만 조사했다는 점이죠. 그것도 표토에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질이 왜 표토나 이러한 극한된 우리가 그 조그만 지역에서 조사했을 경우 나오지 않는 예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이옥신의 오염입니다. 캠프 캐롤라인에 이런 고엽제들이 이렇게 묻혀져 있고, 특히 고엽제는 굉장히 밀도가 유리보다도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로 나오는 것보다는 밑으로 침투돼서 지하수 오염을 시킬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한 이것이 암반, 클레이간 암반까지도 침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수에는 표층 지하수와 심층 지하수가 있는데, 심층 지하수가 이 영향을 주게 되면 오염 확산이 굉장히 크게 되고 이것에 대한 보고는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중금속에 대한 오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 오염은 각각의 이러한 오염 원소부터 배출되고, 특히 포탄의 껍질에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포탄 껍질에는 다양한 중금속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군 EPA 자료입니다. 미국 환경부 EPA 자료입니다. 다음. 그럼 과거 조사한 자료 한번 볼까요? 2002년, 2003년 조사한 보건 자료인데요.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염된 형태를 돕고 복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2008년 조사할 때도 다시 여기서 오염원이 나타났지요. 다음. 이 건물 조사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쭉 있어요. 이 시설이 있으면 이 시설을 해체한 후에 여기를 조사하게 되어 있고, 특히
미 조사 구역에는 500제곱미터당 한 개 지점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오염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러면 1, 2차 자료 조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차, 2차 조사 자료와 지금 현재의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이 틀렸다는 점이죠. 2005년까지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2008년 후에는 2017년 다시 개정된 후는 이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가나 지역과 1, 2, 3 지역으로 나눠졌다는 사실이죠. 특히 중금속이 같은 경우에는 총량 분석, 전체 중금속을 분석하는 방법과 2008년 전에는 0.1로로만 HCl로 분석하는 방법이 각각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복원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찾아낼까? 이것도 굉장히 우려점이죠. BTEX의 농도가 정해져 있었고, 그 BTEX가 각각의 벤젠, 자일렌, 크리시는 이런 형태로 다 분할이 돼서 농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게 보면 지하 수계도입니다. 쭉 보면 여기 보면 충격층이라고 있습니다. 지하 수위가 충격층에 분포되는데 이 2005년 자료에 그 두께는 5.8m에서 16.5m, 평균 두께가 10.9m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표토만 오염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하수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충격층이고, 바로 그 충격층대가 있고, 또 크레이 형태가, 그러니까 진흙 형태 많은 곳에 지하수층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음.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토양의 입자에 따라서의 물이나 이런 액체류가 침투하는 특성이 각각 틀립니다. 모래, 실트, 그 다음에 점토일 때 각각의 침투 특성이 틀리죠. 특히 이러한 진흙 형태에 대한 침투가 덜 되기 때문에 저밀도의 오염물질이 그 위에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거기에는 표층 지하수 형태가 흐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기존 조사와 이제 2005년 조사 추가 조사할 때 약 오염 힘도별로 오염량이 각각 이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주요 자료입니다. 다음 보시면 TPH의 오염 형태입니다. 각각 오염원과 어떻게 오염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2005년 자료 조사 자료에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유물 발굴하면서 나온 지역이 이런 형태에서도 유물 발굴 지역에서 나온 원이 이런 형태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있었죠. 다음 보시면 그럼 캠페지 지하수 흐름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북동쪽에서 그 남서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속도는 1년간 6.31m, 그 다음에 남쪽에서 흐르는 건 9.46m입니다. 굉장히 이 데이터를 보면 빨리 지하수 형태보다는 그 지형 형태보다는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게 왜 이렇게 빠르게 될 것인가? 지형 기울기도 낮은데 기울기가 별로 없는데 바로 의암호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옛날에 우리가 모기약을 뿌릴 때 뿌리는 게 있었죠. 압력을 높이면 쫙 분산되는 거. 이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의암호 자체가 끌어다니는 압력을 높여서 그 지하수 조그만 구멍에 나온 모세관에 나오는 것이 빨리 확산되게 만든다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형도입니다. 예전에 여기가 이렇게 약했어요. 높고, 그래서 문호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동위산에 있는 토양 이쪽에 매립해서 이것을 편변한 후에 비행장을 썼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이러한 매립은 두 번째 이루어졌죠. 가까이 요번에 이제 우리가 사진 찍은 내용인데요. 보시면 아까 제가 입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물이 모이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보시면 이러한 표층 지하수에 나온 아주 이건 저밀도의 오염물질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깊이는 약 한 2m 정도 됐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소수성 물질의 오염물질이 어떻게 지하에서 이동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LNAPL이라 해서 우리가 밀도가 좀 낮은 겁니다. 밀도가 낮은 이거를
LNAP하고 DNAPL하고 어떻게 나누냐면 물의 비중이 1인데 그보다 높으면 우리가 D 형태, 고밀도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낮으면 우린 저밀도 형태로 얘기합니다. 그것의 침수 경로를 보면 지하수에 대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밀도 형태는 저밀도는 대부분의 지하수 표면에 위치하지만 고밀도 형태는 안반 형태까지도 기반항까지도 침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음. 보시면 이것이 이제 각각의 고밀도와 저밀도가 오염된 형태이고 이것의 위험성에 대한 형태를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기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이동됐는가를 우리가 깊은 심도에서도 기본적인 측정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오염도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고밀도의 유해물질이 오염 확산 경로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초기에는. 그렇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밀도의 오염물질인 벤젠이나 크리센 그 다음에 우리가 TPH도 오래되면서 무거운 형태, 고밀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고밀도 물질은 뭐가 있냐면 다이옥신이나 이러한 거, 그 다음에 TC 이러한 것들이 고밀도 형태로 분리되면서 이것의 오염은 수평보다는 수직 오염이 돼서 그 다음에 수평 오염을 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저밀도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서 지하수계의 표층에서 수평 이동이 됐죠. 그렇지만 고밀도 물질들은 지하수계에도 침투해서 암막까지 들어오면서 수직 이동 후 수평 이동이라는 그러한 오염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하 오염물질 이동 모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2005년 자료인데요. 추천시가 갖고 있는 그 캠페이지 조사 자료입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가 BTEX 이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형태로 갔는지. 자, 아까 그 지하수 흐름하고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죠.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형태로 남서쪽으로 쭉 길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확산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초기에 오염 조사한 것보다는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염 범위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이 결과 보고에서도 나타내고 있었어요. 다음. 자, 보시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점점 저밀도의 오염물질들이, 그러니까 비중이 낮은 물질들이 점점 비중이 높은 형태로, 왜냐하면 토양 내에서 코어큘레이션 이렇게 분자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고밀도화 되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오염이 밑에까지 확산시키지 있지 않나를 생각했고, 또한 저밀도 형태 아직도 남아있는 BTEX 이런 물질들은 오세란 현상에 의해서 얘네들 휴발한다고 그랬죠. 우유 상부로 오염량이 증가하고 여기 형태에서는 감소하면서 여기서 증가하겠죠. 또 여기 있던 물질들은 여기가 감소하면서 이쪽이 갑자기 증가하는 형태, 더 깊은 형태에서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저밀도 물질들이 고밀도화하면서 지하 밑에까지도 오염이 들어간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고밀도화 되지 않은 저밀도의 오염 물질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BTEX, 그 벤젠 이런 종들은 위에 나와서 위의 농도를 넓히고 있다는 거죠. 이 면적 증가율입니다. 이렇게 2005년하고 2008년에 증가율을 보십시오. 오염 증가율. 그렇죠. 3년 내에 이렇게 오염이 증가되어 있었어요.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도 다. 대신 중간 부분들은 조금 그 증가 부분이 낮아진 걸 볼 수 있겠죠. 다음.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해서 영향을 줄까? 우리가 처음으로 제가 본 게 프리페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상입니다. 지하수 위에 기름이 이렇게 기름층이 있죠. 이것이 2005년에는 약 1m 이상이 있었답니다. 근데 2008년 해봤더니 약 45cm 줄었습니다. 그러면 프리페이스 그 형태는 어디로 갔을까요? 주변으로 오염이 확산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보고서에도 그 얘기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1, 2차년도, 1심도, 4심도에서 각각의 TPH입니다. TPH의 형태를 보시고, 다음.
그다음 BTX의 이동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저밀도 형태고 아까도 저밀도지만 이러한 형태가 어떠한 형태로 이동되는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5년과 2008년에 조사했던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이 오염원에서 오염 소스 분에서 분석을 했다는 거죠. 오염물을 우리가 측정하고 거기서 이게 오염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류로 확산됐을 때 지역의 시효 채취는 500제곱미터마다 하나밖에 안 했어요. 힘도도 약했고. 그렇다면 이렇게 오염 확산이 됐을 때 그 오염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찾기 어렵지요. 이러한 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조금 더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TC입니다. 이것은 고밀도죠. 고밀도는 더 밑에 들어가서 확산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동 경로를 보실까요? 이런 형태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형태로 이동되지만 이것은 더 깊은 곳에까지도 침투해서 지하부를 오염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005년과 2008년의 자료로 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시면 5, 6m, 6m에서의 오염이 더 많이, 약 한 130% 이상이 증가된 사항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중금속의 오염 부분입니다.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에 대한 영향을 한번 볼까요? 이 2005년 그 보고서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메리트 폐기물 영향, 페이스콘 메리, 활주로 남측 페이스콘 메리 지역 발견.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고를 했죠. 근데 다시 이게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 활주로가 실제 활주로 사용했던 것인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음. 다음. 죄송합니다. 이게 보시면 그래서 그 활주로 항공 설치 기준을 국토부에 있는 항공 설치 기준을 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 동쪽 하중 그다음에 헬리콥터 회전익기 여기 지역이었잖아요. 그 기준을 암만 찾아봐도 그 두께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고 면적 및 길이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활주로를 사용했던 그런 아스콘 형태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복원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원이라는 것은 철저한 결과물 산출 후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원 방법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겠다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 형태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정확한 결과 분석이 나옴에 따라서 우리는 이 분석 방법을 오염 정화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한번 용산 기지하고 한번 이거를 비교해 봤습니다. 용산도 오염이 나왔어요. 그다음 또 안 나오다 다시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느 곳에 오염물질이 있다가 비가 강수량이 증가되면 다시 오염물질 양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높은 지역과 약 25m, 15m 표고 차이를 보여줍니다. 춘천은 약 6, 7m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용산기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여기다 이러한 지하도시를 건설하면 어떨 것인가? 왜? 이왕 밑에까지 다 파야 되고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이렇게 지하도시 건설해서 그곳에 오염원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표층도 쓰고 토양 표층도 쓰고 지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하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우리가 지하도시 공기를 구입하려면 필터링을 해야 되죠. 그 다음 SS 농도, 더스트의 농도도 확실히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에 따른 그 나무를 심었을 때 영향입니다. 이 나무가 5m 이상까지 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조사 지점은
만약에 여기다 공원을 한다면 5m까지는 해야 되겠죠. 만약 또 3m 이면에서 밑에 오염지 나온다면 이건 고사되고 맙니다. 심어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죠. 다음. 그래서 세계 지하 도시를 봤습니다. 제가 몬트리올이나 토론토 형태를 봤더니 이러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지하도 사용하고 지상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둘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졸리시죠? 점심 식사하시고 불까지 꺼주시니까 굉장히 졸리실 것 같아요. 내용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네, 제가 오늘 요청받은 거는 춘천 지역 말고 우리나라의 그 반환 미군 기지 오염 사례에 대해서 좀 발제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미군 기지가 지역에서 보면 이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춘천 같은 경우는 캠프 페이지가 이미 반환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나은 것이죠. 이제 복원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니까.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여전히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반환하는 대신에 평택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우리나라가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이 미군 기지의 오염 문제는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저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미군 기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이고 뒤로는 어떻게 갈까요? 네, 그 앞에서 김일중 소장님께서 말씀해준 그림으로 이제 보셨죠. 우리나라 원래 전국에 포진되어 있던 미군 기지가 이제 조금 더 전진 배치되거나 단 두세 군데로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집중적으로 좁아지면서 그 장소를 좀 작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미군 기지가 약 한 80개 정도 반환을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 80개 중에서 현재까지 한 50여 개 이상이 이미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는 반환된 24개 기지인데 지금까지 반환됐던 그 24개 기지 중에 저희가 전체 환경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오염이 나왔던 기지입니다. 24개 기지, 그래서 정화했던 걸 이제 표로 정리한 건데 여기 보면 춘천 캠프 페이지도 같이 들어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 전체 미군 기지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이 반환을 받았던 시기가 2007년입니다. 그 역사를 좀 보자면 그래서 캠프 페이지도 그 당시에 반환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별로 문제점이 없다가 막상 반환을 받고 정화를 하다 보니까 정화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그 단위 사안으로는 처음으로 이 미군 기지 환경 문제로 청문회까지 열렸었습니다. 환노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 표 두 개 중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나머지는 거의 다 2007년 정도에 반환을 받고 그 이후에 뭐 몇 개 반환받은 기지도 2010년, 2015년 이렇게 반환받은 기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환을 받고 바로 정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정화 기간이 좀 오래 걸렸죠. 그 기지별로 조금 자세한 거는 뒤에서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되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부산 캠프 하야리아. 사실 저때 캠프 하야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군이 정화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었던 가장 되게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자체에서 너무나 빨리 개발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다 정화 비용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반환받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작년에 저희가 반환받은 기지까지 해서 좀 기습적으로 4개 기지를 또 반환을 받았었죠. 여기 같이 강원도에 있는 원주 캠프롱 이렇게 해서 현재 반환 예정인 기지는 22개 기지입니다. 먼저 이제 사례로 그 사례 중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반환받은 사례 중에서 캠프 페이지처럼 이미 복원을 했는데 재오염이 발생된 거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빨리 좀 끝내볼게요. 여기 동두천시인데요.
이게 지금 동두천시 지도입니다. 이게 참 보면 우울하죠.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곳이 지금 미군 기지입니다. 저 중에서 일부 반환 받은 곳도 있고 예정된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저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계속 주둔을 이제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뒤로 가는 건 이전으로 가는 건 뭐를 눌러야 되죠? 한 페이지 전으로 가려면 뭐를 눌러야 되죠? 이쪽에 이게 나오게 네. 이 캠프캣을 아마 이거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동양대학교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학교 개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2015년도에서 완전 이렇게 정화가 됐고 반환이 됐었는데 개교를 앞두고 이게 오염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되면서 학교를 그냥 개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로 해야 되나요? 계속. 네. 그래서 아까 이 오염원에 대한 내용은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셨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2016년 2월에 정화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캠프페이지를 정화했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방부의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오염이 다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화를 계속 그 정화 기간을 늘려서 정화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학교 개교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또 보시면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파봤더니 네, 이렇게 오염이 됐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이걸 빨리 개발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죠. 오랫동안 미군기를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이 급해서 다른 것들을 정리를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온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빨리 가장 빨리 개발을 하는 방법은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정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 부산 하야리아도 마찬가지고 이 캠프 캐슬도 그렇고 1년 안에 정화해서 학교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급하게 진행하면서 결국엔 사후에 이렇게 일이 터져서 정리를 해야 되는, 돈이 또 들어가고 조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는 이제 당시에 캠프 캐슬에서 이제 그 시위하시던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유엔사 부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 유엔사 부지는 그 용산기지 옆에 있는 데인데요. 지금 다 반환이 됐죠? 근데 여기 유엔사 부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올라보면 지금 현재 이제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중앙에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여기가 부지가 또 이제 용산구에 있다 보니까 이거 2006년에 반환이 됐어요. 근데 반환 이전에 이미 되게 오염이 심각하다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한 30억 정도 들여가지고 정화 작업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팔아가지고 이제 공사를 아파트 뭐 그런 거 지으려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보시면 기준치에 그러니까 되게 많은 다시 재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정화해야 되는 비용이 136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에 막 이슈가 돼서 이 LH에서 용산구청에서는 이제 이미 국방부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 이 LH 공사에다가 단체장한테 그런 정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136억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제 토양을 제대로 정화하라는 그런 정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이후에 일은 기사나 이런 데서 검색이 안 되고 있는데 국방부가 이 돈을 내지는 않았을 거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작년 12월에 정말 기습적으로
4개 기지가 반환이 됐습니다. 이 4개 기지, 작년에 반환된 4개 기지는 어떤 기지들이냐면 이미 그 지역의 기지에 뭐 무슨 시설이랄지 이런 거 기지는 이미 다 뺐는데 정화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간 방치됐던 곳들이 한 10년 정도 다 계속 방치되고 있었던 곳들인데 이게 기습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어떤 뭐 액션도 없었는데 정말 반환이 딱 됐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날 아침에 정말 한 11시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2시에 정부가 이거 반환 발표하는 브리핑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성명서를 좀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진짜 이게 자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아침에 그런 얘기 전혀 듣지 못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도로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 예. 아무도 모르게 저희 누구도 모르게 그냥 그날 바로 발표하는 그 시점에서 알았던 거죠. 되게 이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미군은 어차피 이걸 정화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져가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한국 정부는 여튼 미군 측에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하고 반환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위에 이제 4개 기지는 작년에 반환됐던 곳이고 나머지는 이제 반환을 앞두고 있는 기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례들은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원주 캠프롱 반환 받았던 곳, 뭐 여기에 역사적인 것들은 이렇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토양의 오염 깊이가 최대 7m까지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 문제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방치된 그런 기지들은 아까 저 이제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더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지가 방치가 돼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오염 물질도 자연히 좀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방치되면 방치될수록 오염이 더 확장이 되고 정화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디로 확산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원주 캠프롱 사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 부평 캠프마켓 여기 다이옥신이 나왔던 곳인데요. 여기 사례를 조금 모범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PPT에는 굉장히 여기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정말 몇 개만 빼고 쭈루룩 다 적었는데요. 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그 미군이 증언을 했어요. 부평 캠프 마켓 같은 경우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 그 DRMO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엽제를 매립한 적이 있다고 증언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그 전까지 잠잠했었는데 이제 이 시민사회에서 인천시 그 시민사회에서 좀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바로 이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그 구성이 되고요. 24시간 동안 철야 농성 시작하고 하면서 결국 DRMO가 당시에 그 김천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거는 표를 쭉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빨간 줄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 오염과 관련된 이 기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단 한 번도 그냥 곱게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소송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가령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냥 공개를 해줘도 되는 것인데 그걸 공개를 안 해줘서 다 소송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 소송을 통해서 뭐 몇 개월 이상 최소 6개월, 8개월 이상씩 다 그렇게 소송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공개 판결을 받아서 이제 그 자료를 얻게 된 거죠. 대부분의 것들이 모두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그 2016년도에도 반환 예정 미군기지 관련된 그 위해성 평가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 오염이 여기가 얼마큼 되냐 이미 평가가 나왔고 그런 보고서고 반환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공개된다 할지라도 외교상의 어떤 문제나 국가 안보에 어떤 문제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소송을 통해서 받았던 그래서 이제 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안보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외교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공개한다 할지라도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시민운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에서 나서서 해주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이런 일이 한 번 터졌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춘천시에서 이렇게 좀 발빠르게 대응을 안 하셨으면 국방부에서는 뭐 이렇게 공동교사단 꾸리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넘어가면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좀 기사 보니 합의나 합의문 이런 거 뭐 작성하셨다고 들었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걸 매우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부평 캠프마켓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11년도에 바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되게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부평 미군기지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걸 조례로 제정을 했어요. 네, 되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가 뭐 소파나 이런 것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지만 여튼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서울시에서도 되게 유사한 이렇게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요거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때마다 저 부평 같은 경우는 때마다 이제 어떤 사안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그 이름들을 좀 바꿔가지고 뭐 맹독성 물질 뭐 대응위원회 이런 식으로 막 2기, 3기 이렇게 계속 위원회들을 출범시키면서 이 문제에 좀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소파에 환경조항이 처음 들어간 게 있는데요. 그 사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미군이 알아서 해준 게 아니라 아까 사진으로 잠깐 보셨던 그 맥팔랜드 사건, 한강에 독극물을 부었던 그게 제보가 들어오면서 그거로 좀 이렇게 여론이 들끓으면서 이제 환경 관련된 조항이 정말 신설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해성 평가나 이런 게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군이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 뒷부분들은 사실 왜 이러냐,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파라고 하는 한미협정에서 갖고 있는 독소 조항 그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미군이 이 기지를 반환을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차단에 있어서는 미군이 합의하지 않는 거에서 미국과 한국이 같이 합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줄 수 없다는 그런 정보 차단에 대한 독소 조항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환 미군 기지에 대해서 이게 우리 지역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캠프 페이지만 제대로 잘 복원돼서 이것만 잘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만 잘 개발하면 좋겠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장들이 일본과 직접 협상하는 일본이란다. 미국과 직접 찾아가가지고 우리 지역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될 거냐 이 정화 비용 누가 줘야 돼? 너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미군은 단 한 번도 전 세계에 있는 어디서도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정말 저희가 평화운동 하는 쪽에서는 이게 지역의 문제 또 국가의 문제 그걸 넘어서 미군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저희가 이후에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에서는 전체 전국에 있는 미군 기지 반환이 되었는데 오염제가 여전히 남아 있거나 또는 현재 아직도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산, 평택 이런 곳에서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같이 좀 연대해가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설령 이걸 국방부가 이제 뭐 다 부담을 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비용은 결국 우리 세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이거를 내야 되는 마지막으로 가야 그 미군이 이걸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쓰지도 않은 비용을 좀 계속 부담하고 있는 건데 좀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좀 거기까지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다 이제 좀 대응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염두에 두셔서 하면 더 좋겠다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한테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질문이 왔었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냥 춘천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정하고 문화청과 협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제 이 원고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5월 6일 날 강원일보에서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기자장도 타고 그랬는데요. 5월 6일 날에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거의 9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간까지 얼마나 뭐가 준비됐고 어떻게 자료를 모아놨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제 월급 받고 있는 춘천시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뭐 의원님도 와 계시고 다 있지만 얼마나 준비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떠드는 거는 이제 상관은 없는데요. 진짜 뭘 가지고 어떻게 싸울지 는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토론 준비하다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미군 주둔지라고 제가 원고에다 썼어요. 저 뭐 캠페이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단어는 걔네의 입장인 거지 저희가 캠페이지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자기네 땅이니까 캠페이지라고 부른 거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미군이 와서 주둔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주둔지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조사가 됐을까라고 한번 급하게 찾아봤어요. 밤에 찾아봤는데 현재까지 3군데가 발굴 조사가 됐습니다. 파주랑 파주 2군데, 기준으로 하면 3개고요. 여기 홈페이지가 됐었고요. 근데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조사가 안 됐구나. 근데 미군 주둔지에 대해서 문화재 조사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장이 임명한 문화재 전문위원인데요. 문화청에서 그거 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도 파악 못할 겁니다. 아마 허영 의원실에서 달라 그러면 줄 거예요. 죽기 살기로 고생해가지고 받을 텐데. 과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배 팀장님이 이제 춘천의 문제만도 아니라는데 이건 문화재도 좀 심각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캠프 페이지를 잠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춘천 이제 미군 주둔지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제 생각 외로 좀 드센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미군이 이제 딴 데로 가고 춘천에서 조금씩 사면서 이제 지표 조사를 빨리 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전체 지표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표 조사 내용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에는 다 이제 그 지장물이 있어가 다 조사를 못했는데 그걸 기화로 해서 춘천시에서 임기 응변식으로 하는 개발 사업들 뭔가에 써놨지만 지금의 이제 후반체육관, 어린이보험공원 발굴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어차피 전체 개발할 텐데 꼭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문서상으로는 그렇죠. 이게 전체 매입이 되면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질 거다. 근데 발굴을 했더니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오염토 제거됐다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유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염토 제거 지역을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라는 게 이제 조금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일단 매장문화재의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런 게 나왔구나 이런 게 나왔구나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히 뭐 후반체육관의 주차장 부지를 참가 조사를 할 때 봤더니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 흙이에요. 근데 중장비로 파서 들어갔더니 약품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이미 다 제가 조사했던 거는 춘천시에 다 제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각적인 양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현상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기록이 춘천시에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본문에 써놨습니다. 담당자가 아니지 잘 모를 거다라고 답변할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이 시청 어딘가에 지금 굴러다니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지도를 하나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냐면 이 춘천에 이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은 역사 시대에서 얘기를 한다면 56쪽에 있는 겁니다. 56쪽에 있는 지도인데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신라 영역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 오소경이라고 이제 해서 삭주 이제 춘천을 중심으로 삭주라고 이제 설치를 하는데
삭주가 다스리는 범위가 지금의 제천, 영주, 경상북도입니다. 충청북도나 그 당시 원산 지역까지 그 행정구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삭주의 주치소, 도청 소재지가 춘천입니다. 그리고 그 유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춘천 미군 주둔지입니다. 거기랑 소양로 1가, 2가 일부분에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지금 뭐 여기 미세먼지 숲으로 해서 정길 발굴 조사를 아주 가까스로 피해 나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그냥 삭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삭주의 남쪽이 지금 충주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충주 근처까지. 그다음 북쪽은 여기 원산 근처까지 가 있는 아주 굉장히 큰 범위의 그 통일신라 때 행정구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치소를 밝히는 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원래 제 주전공은 이 시대가 아닌데 춘천에 사는 죄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군 주둔지 및 주변 지역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 표시 못했습니다. 미군 부대가 있던 지역과 지금 도시재산이라는 민명하에 지금 막 하고 있는 이제 여기 번개시장 여기를 다 조사한 걸 지금까지 중간적인 이제 가설적인 생각으로 보면 구조 오소경의 삭제 주치선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왕건이 이제 국내 정권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참살했을 때 춘천 지역에 가장 큰 호적 세력이 있었습니다. 박항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박항이 과연 어디 살았을까 했을 때 제가 지금은 여기 어디에 이 사람들의 그 새거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2020년 3월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이 발굴하기 전까지 발굴했던 부분을 좀 대충 표시해 놓은 겁니다. 10을 빼놓고 이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그 강원 도내 발굴 법인에서 시굴 조사를 쫙 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넣어놨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토양 오염 조사를 재조사할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만 갖고로도 혹시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줄기차게 오염토가 많기 때문에 뭐 파봤자 소용없다고 하던 이 부분, 허연 부분을 어떻게 좀 지적적으로 올해 이제 3월달부터 발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오염토 제거가 된 부분도 확인이 됐고요, 유적이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됐고. 해서 추가 이제 발굴 조사가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2020년에 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서 시굴 조사를 해서 이 노란 부분은 오염토로 해서 다 치환이 됐다라고 표시는 되어 있으나 조사를 해보니 뭐 저기 조선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유적이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그때 살았던 주민들이 생활했던 요 생활면, 문화층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게 이 정도는 확인이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추가로 발굴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오염토 재조사입니다. 오염토 재조사. 그러면 유적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단 고고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춘천의 삭주의 주치소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적입니다. 그래서 뭐 저 중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이 유적하고 이 유적에 있는 그 땅도 이제 오염이 됐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 답을 저한테 이제 달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저도 답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법령에는 이제 이렇게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있는 문제 삼고 있는 지역이
그 매장문화재 유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 유전 지역은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래서 뭐 대통령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이 위임받아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강조 표시해놨지만 매장문화재 유전 지역을 조사 발굴해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막 지금 뭐 파헤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발굴을 지금 하고 있죠. 영남문화재연구원, 세종문화재연구원, 부경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발주처가 어딥니까? 발굴시키는 데가 어디예요? 춘천시장이 지금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그 명령이나 뭐 쉽게 해서 가업지시성에서 변경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오염토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할 건지는 본인들이 원칙을 세웠다면 그냥 간단하게 문화재청과 우리가 이렇게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사오니 문화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제 문화재청도 머리가 아파서 이제 문화재위원회에 올릴 거예요. 저명하고 고명하신 분들한테 이제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뭐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적당한 이제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문화재가 중요하니까 오염도 조사하지 말아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일은 풀릴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문화재위원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얘기는 해놨었는데 왜 안 올라오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타 지역 사례입니다. 이거 화면은 이제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파주에서 캠프 자이언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반환된 데만 발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파주 캠프 자이언트는 이제 춘천에 있는 이제 국가고강연구소에서 지표조사하고 표본조사까지 했는데 문화재는 이제 요새도 이제 그 입찰을 올리기 때문에 하늘문화재연구원이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이 1, 2, 3 요 세 군데의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번은 구석기 시대, 2번, 3번은 역사 시대 유적이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발굴 조사는 뭐 좀 부적절한 표현이긴 하겠지만 코딱지만큼 700제곱미터만 발굴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발굴된 내용입니다. 이제 건물의 기초 시설만 지금 확인이 됐는데 군사 시설이 있는 데는 선사 시대건 역사 시대건 군사적인 요충지 교통로에 항상 군부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원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산성 안에 대대본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주 경계를 잘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선율이 이 유적 같은 경우에도 고려시대 교통로에 바로 요충지에 있는 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단에서. 근데 요만큼 파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전체가 다 조사가 된다면 아마 또 다른 이제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이제 뭐 게리 5회 스탠턴 기지를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3개 기관이 발굴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이제 법인이 했었는데요. 제가 주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국방문화재연구원,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아마 미뤄보건대 선사시대, 역사시대의 중요한 유적이 이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론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춘천시나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를 준비하고 어느 정도 할 생각이 되어 있는지가 참 궁금하다는 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왜 아직까지도 조사 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원고를 쓰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진입니다. 이게 그 발굴 법인이 판 게 아니고요.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오염 지역 확인을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판 겁니다. 그렇다면 발굴 법인에서 팠던 모든 그 데이터들, 왜냐하면 춘천시에서 다 발주한 겁니다. 이 발굴은 거기에 가업지시서에는 모든 조사 기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고서 말고 나머지도 다 있는데 그 자료를 봐서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좀 모아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얼마나 보관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춘천에 생각되는 게 있었고, 이게 기회가 되면 미군 반항 기지의 전체적인 양상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번에 처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제가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기 요즘 우리를 많이 읽는 이제 그 성경책을 제가 구절을 인용해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 환경부가 어떻게 할지 국방부가 어떻게 할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준비가 없는 5천회가 될 건지 준비된 15천회가 될 건지 물론 이제 아까 뭐 성인지 감성 발언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하여튼간에 예수님이 옛날에 말씀하신 어록의 의미로 본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할 거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요 환경오염 문제는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제 생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입니다. 제가 오늘 춘천시 미군 기지에 지금 현재까지 했던 상황과 과거의 복원 방법 또 복원한 상황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정화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가 목차서부터 시작의 글서부터 생각하는 이야기까지의 대부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의 글입니다. 이게 지금 주한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실제로 2018, 19년, 20년까지 한 곳으로 두 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주둔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약 한 37,500명 정도가 있다가 현재는 약 한 28,000 정도가 있습니다. 두 그룹은 크게 우리가 평택기지하고 그다음에 부산 외관, 그다음에 포항에 있는 그 해군 해병 기지까지의 그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로 돼 있고 그냥 이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많은 미군 기지가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여러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물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그것이 이제 복원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복원했지만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준하고 미국 기준하고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죠. 또 하나는 그 데이터 오염 종류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EPA 기준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준이 없는 그러한 독성 물질도 우리 토양 오염의 한 부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좀 읽어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한 미군 기지 시설을 한번 분리해 볼까요? 전투시설과 전투지원시설, 전력 강화시설입니다. 춘천 캠페인 지역은 바로 전투시설과 전투지원시설, 전력 강화시설까지 전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휘통제실이나 그 다음에 사격장, 그 다음에 군공항까지 전부 다 있고 두 번째 대공시설, 그 다음에 지대지 시설까지 있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부대 특성별 발생 폐기물을 한번 보실까요? 수경지, 훈련장, 의무, 그다음에 군수, 화학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경지에서 대부분의 유류 오염이 발생되고 또한 우리가 그 군수기지에서 정비창에서는 이러한 중이나 폐유 이런 것이 발생됐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시 보아야 될 게 바로 훈련장 지역입니다. 훈련장 지역에는 우리 캠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춘천 지역에 있던 캠페지 같은 경우에는 1958년서부터 어네스트 조인한 지대지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58년에 처음으로 핵무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주둔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화학부대가 있었는데 그 화학부대는 다양한 화학무기가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바로
고엽제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캠페이지에서는 이러한 고엽제를 다뤘던 그러한 추측성 또는 우리가 공개된 사항도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미군기지의 의혹 형태를 보면 부천 캠프 머셔, 그다음에 캠프 마켓, 그다음에 군산 미군기지, 캠프 캐롤 그다음에 캠페이지 형태의 이러한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랜 이글스나 이런 분들이 고엽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고엽제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질과 특성을 보면 그 토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영양물질, 유해물질, 그 다음에 미량원소가 있습니다. 특히 유해물질에는 다이옥신이나 그 다음에 유류, 그 다음에 방사능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량원소에는 중금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특히 유류 오염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유류 오염들이 토양 공국 사이에 이러한 체인 형태로 남아 있어서 토양 유류 오염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대부분 유류 오염 물질의 중요 물질입니다. BTEX라는 것이 있는데 이 BTEX는 한 물질이 아니고 톨루엔이나 벤젠, 에틸벤젠, 자일렌 이런 형태가 있고 TPH는 우리가 경유 형태의 이러한 유류 물질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우리가 지금 토양의 오염, 춘천 캠페이지에서 제일 오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류 오염원입니다. 다음. 그러면 유류 오염 물질의 인체 독성을 한번 볼까요? 제일 큰 것이 지금 이런 것들은 급성 독성을 나타내는 것보다 만성 독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우리가 보는 이러한 면역체계 이상 이런 형태를 보여서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어른들에도 영향이 크지만 앞으로 자라나야 될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음. 유류 오염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내 독성 물질의 이동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보통 유류 오염이 발생되면 이 형태의 우리가 오염이 됐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도전이라고 해서 불투수층입니다. 불투수층은 뭐냐면 여러분 토양을 이렇게 하면 부서지죠.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 어떤 물질이 들어갈 수 있게 아직 공간이 남아있는 것을 불투수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바로 지하수가 흐르는데요. 여기 있던 물질들이 휴발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토양을 먹지는 않죠. 근데 이 인젝션 타입은 뭐냐면 식물을 기른다는 거죠. 이 오염된 토양에서. 그러면 이것을 푸드체인을 통해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토양에서 여기 흙에서 놀다가 접촉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것이 비산돼서 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이런 오염원들이 영향을 주죠. 다음은 고엽제 및 부산물 종류와 특징입니다. 우리가 춘천 캠페이지에서 오염으로 의심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고엽제보다는 그 고엽제와 같이 있는 다이옥신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다이옥신 이 화합물질은 실제로 우리가 발견돼서 안 될 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소보다도 청산가리보다도 약 1000배 이상의 독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급성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이죠. 각각의 다이옥신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이옥신 형태는 고엽제의 하나의 일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럼 다이옥신 인체 노출형을 한번 볼까요? 형태 보면 이것이 바로 흙과 같이 분산되거나 또는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미국 위기에나 또는 이러한 폐기물이 발생됐을 때 그쪽에서 태우면서 이것이 대기 중에 이동되며 이거 식물체에 내려앉아서 이것이 뭐 소나 또나 이 가축들이 먹고 다음에는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죠.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이것은 바로 우리한테 독성 물질로 작용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 춘천 캠페이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라늄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 자료를 봤습니다. 우라늄 238에 대한 조사 자료는 있습니다. 자, 그럼 238과 235 특징이 뭘까?
여기서 235를 얘기합니다. 238은 자연적으로 있는 방사능이에요. 우라늄이에요. 우리 지각에도 있고 우리나라 일부분에도 이러한 우라늄 농도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라늄 238 같은 것은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지만 238을 농축해서 만든 핵연료 물질에 우리가 연료물질로 쓰는 것은 약 5% 정도까지 그걸 농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무교할 때는 약 98%까지 우라늄 238을 농축해서 235를 만듭니다. 원심 분리기 위해서 238하고 235는 단지 무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235를 농축하게 되죠. 다음. 자, 여기서 보신 게 앞에 연료와 그다음 폭탄을 만드는 그 형태입니다. 다음. 이제 이러한 형태가 돼서 그러면 왜 235를 안 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죠. 그래서 여기서 과연 캠페지에서 이런 핵물질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보관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235와 238의 레이쇼를 구합니다. 보통 자연주기의 235는 0.07%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핵 연료로 쓰려면 약 3에서 5% 정도, 그 다음에 무기로 쓰려면 약 98%까지 농축해야죠. 그러면 자연 생태계에 있는 레이쇼로 비율을 보면 235와 238을 보면 여기에 핵무기가 존재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 우라늄 방사선의 인체 독성을 보시면 여기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암 치료할 때 6,000 농도까지 6,000 우리가 미리 시버트까지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통에서는 2.4, 그 다음에 0.0, 비행기 안에서 0.07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U2C 할 때는 약 2.미리시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각의, 그러면 이 방사능이 피워됐을 때 위험의 큰 질병을 한번 볼까요? 뭐 너무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제일 큰 게 백혈병이죠. 그 균, 우리가 유용한 균들을 또 이제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오염물질은 어떻게 토양 내에서 이동을 할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오염물질들이 토양에 들어와서 또 이게 흡착되거나 또는 다시 이게 용탈이 돼서 지하수로 오염되고, 지하수에 오염된 것은 토양은 그래도 이동성이 없어요, 오염물질이. 근데 이것이 지하수로 들어갔을 때는 오염물질이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그 오염 범위도 크게 넓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캠페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캠페지 역사를 보면 이게 1964년에 찍은 건데요. 실제로 1952년서부터 이 캠페지가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캠페지는 이렇게 위치해 있었고, 그 춘천에 제일 좋은 위치에 있었죠. 다음. 자, 그러면 이 캠페지에 있던 그 무기체계를 한번 보면 이게 어네스트 존입니다. 1958년 들어와서 1970년까지 우리가 반출됐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 지역을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이 지역에서 그 어네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을 사격했다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캠페지 자료에 보면 실제로 그 대룡산 밑에 이러한 훈련 또는 사격장 형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질 다이옥시에 대한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미군 자료에서 우리가 추출한 건데, 그 다음에 동일보도 나왔더라고요. 1970년에 고엽제를 실제로 이렇게 UH 완해체에 싣고 살포했던 이러한 형태도 볼 수 있었고, 두 번째 이 그림은 그 강산을 갖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고, 또는 이러한 이 그림의 설명에서는 실제로 고엽제를 이렇게 묻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춘천시에서도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고엽제에 대한 거. 64만 평, 약 크게는 64만 평 정도인데 거기에 11개 지역만 조사했다는 점이죠. 그것도 표토에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질이 왜 표토나 이러한 극한된 우리가 그 조그만 지역에서 조사했을 경우 나오지 않는 예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이옥신의 오염입니다. 캠프 캐롤라인에 이런 고엽제들이 이렇게 묻혀져 있고, 특히 고엽제는 굉장히 밀도가 유리보다도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로 나오는 것보다는 밑으로 침투돼서 지하수 오염을 시킬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한 이것이 안반, 클레이강 안반까지도 침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수에는 표층 지하수와 심층 지하수가 있는데, 심층 지하수가 이 영향을 주게 되면 오염 확산이 굉장히 크게 되고, 이것에 대한 보고는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중금속에 대한 오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 오염은 각각의 이러한 오염 원소부터 배출되고, 특히 포탄의 껍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탄 껍질에는 다양한 중금속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EPA 자료입니다. 미국 환경부 EPA 자료입니다. 다음. 그럼 과거 조사한 자료 한번 볼까요? 2002년, 2003년 조사한 보건 자료인데요.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염된 형태를 돕고 복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2008년 조사할 때도 다시 여기서 오염원이 나타났지요. 다음. 이 건물 조사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쭉 있어요. 이 시설이 있으면 이 시설을 해체한 후에 여기를 조사하게 되어 있고, 특히 미조사 구역에는 500제곱미터당 한 개 지점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오염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러면 1, 2차 자료 조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차, 2차 조사 자료와 지금 현재의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이 틀렸다는 점이죠. 2005년까지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2008년 후에는 2017년 다시 개정된 후는 이러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가나 지역과 1, 2, 3 지역으로 나눠졌다는 사실이죠. 특히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총량 분석, 전체 중금속을 분석하는 방법과 2008년 전에는 0.1로로만 HCl로 분석하는 방법이 각각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복원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찾아낼까? 이것도 굉장히 우려점이죠. BTEX의 농도가 정해져 있었고, 그 BTEX가 각각의 벤젠, 자일렌, 클리시는 이런 형태로 다 분할이 돼서 농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게 보면 지하 수계도입니다. 쭉 보면 여기 보면 충격층이라고 있습니다. 지하 수위가 충격층에 분포되는데, 이 2005년 자료에 그 두께는 5.8m에서 16.5m, 평균 두께가 10.9m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표토만 오염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하수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충격층이고, 바로 그 충격층대가 있고, 또 클레이 형태가, 그러니까 진흙 형태 많은 곳에 지하수층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음. 보면,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토양의 입자에 따라서의 물이나 이러한 액체류가 침투하는 특성이 각각 틀립니다. 모래, 실트, 그 다음에 점토일 때 각각의 침투 특성이 틀리죠. 특히 이러한 진흙 형태에 대한 침투가 덜 되기 때문에 저밀도의 오염물질이 그 위에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거기에는 표층 지하수 형태가 흐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기존 조사와 이제 2005년 조사 추가 조사할 때 약 오염 힘도별로 오염량이 각각 이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주요 자료입니다. 다음 보시면 TPH의 오염 형태입니다. 각각 오염원과 어떻게 오염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2005년 자료 조사 자료에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유물 발굴하면서 나온 지역이 이런 형태에서도 유물 발굴 지역에서 나온 원이 이런 형태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있었죠. 다음 보시면 그럼 캠페지 지하수 흐름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북동쪽에서 그 남서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속도는 1년간 6.31m, 그 다음에 남쪽에서 흐르는 건 9.46m입니다. 굉장히 이 데이터를 보면 빨리 지하수 형태보다는 지형 형태보다는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게 왜 이렇게 빠르게 될 것인가? 지형 기울기도 낮은데 기울기가 별로 없는데 바로 의암호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옛날에 우리가 모기약을 뿌릴 때 뿌리는 게 있었죠. 압력을 높이면 쫙 분산되는 거. 이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의암호 자체가 압력을 끌어다니는 압력을 높여서
그 지하수 조그만 구멍에 나온 모세관에 나오는 것이 빨리 확산되게 만든다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 자, 그럼 이건 지형도입니다. 예전에 여기가 이렇게 약했어요. 높고 그래서 문호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동위산에 있는 토양 이쪽에 매립해서 이것을 편변화한 후에 비행장을 썼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이러한 매립은 첫 번, 두 번째 이루어졌죠. 가까이 요번에 이제 우리가 사진 찍은 내용인데요. 보시면 아까 제가 입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물이 모이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보시면 이런 표층지화에서 나온 아주 이건 저밀도의 오염물질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깊이는 약 한 2m 정도 됐죠. 다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소수성 물질의 오염물질이 어떻게 지하에서 이동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LNAPL이라 해서 우리가 밀도가 좀 낮은 겁니다. 밀도가 낮은 뭐라? 이거를 LNAP하고 DNAPL하고 어떻게 나누냐면 물의 비중이 1인데 그보다 높으면 우리가 D 형태, 고밀도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낮으면 우린 저밀도 형태로 얘기합니다. 그것의 침투 경로를 보면 지하수에 대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밀도 형태는 저밀도는 대부분의 지하수 표면에 위치하지만 고밀도 형태는 안반 형태까지도 기반항까지도 침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음. 보시면 이것이 이제 각각의 고밀도와 저밀도와 오염된 형태이고 이것의 위험성에 대한 형태를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계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이동되는가를 우리가 깊은 심도에서도 기본적인 측정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오염도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고밀도의 유해물질이 오염 확산 경로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초기에는. 그렇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밀도의 오염물질인 벤젠이나 크리센트 그 다음에 우리가 TPH도 오래되면서 무거운 형태, 고밀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고밀도 물질은 뭐가 있냐면 다이옥신이나 이러한 거, 그 다음에 TC 이러한 것들이 고밀도 형태로 분리되면서 이것의 오염은 수평보다는 수직 오염이 돼서 그 다음에 수평 오염을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저밀도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서 지하수계의 표층에서 수평 이동이 됐죠. 그렇지만 이 고밀도 물질들은 지하수계에도 침투해서 암막까지 들어오면서 수직 이동 후 수평 이동이라는 그러한 오염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하 오염물질 이동 모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2005년 자료인데요. 추천시가 갖고 있는 그 캠페이지 조사 자료입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가 BTS 이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형태로 갔는지. 자, 아까 그 지하수 흐름하고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죠.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형태로 남서쪽으로 쭉 길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확산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초기에 오염 조사한 것보다는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염 범위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이 결과 보고에서도 나타내고 있었어요. 다음. 자, 보시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점점 저밀도의 오염물질들이, 그러니까 비중이 낮은 물질들이 점점 비중이 높은 형태로, 왜냐하면 토양 내에서 포큘레이션 이렇게 분자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고밀도화 되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오염이 밑에까지 확산시키지 있지 않나를 생각했고, 또한 저밀도 형태 아직도 남아있는 BTEX 이런 물질들은 오세한 현상에 의해서 얘네들 휴발한다고 했죠. 우주 상부로 오염량이 증가하고 여기 형태에서는 감소하면서 여기서 증가하게 되죠. 또 여기 있던 물질들은 여기가 감소하면서 이쪽이 갑자기 증가하는 형태, 더 깊은 형태에서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저밀도 물질들이 고밀도화하면서 지하 밑에까지도 오염이 들어간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고밀도화 되지 않은 저밀도의 오염물질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BTX, 그 벤젠 이런 종들은 위에 나와서 위의 농도를 넓히고 있다는 거죠. 이게 면적 증가율입니다. 이렇게 2005년하고 2008년에 증가율을 보십시오. 오염 증가율. 그렇죠. 3년 내에 이렇게 오염이 증가되어 있었어요.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도 다. 대신 중간 부분들은 조금 그 증가 부분이 낮아진 걸 볼 수 있겠죠. 다음.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해서 영향을 줄까? 우리가 처음으로 제가 본 게 프리페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상입니다. 저 지하수 위에 기름이 이렇게 기름층이 있죠. 이것이 2005년에는 약 1m 이상이 있었답니다. 근데 2008년 해봤더니 약 45cm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리페이스 그 형태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주변으로 오염이 확산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보고서에도 그 얘기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1, 2차년도, 1심도, 4심도에서 각각의 TPH입니다. TPH의 형태를 보시고, 다음. 그다음 BTX의 이동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저밀도 형태고, 아까도 저밀도지만 이러한 형태가 어떠한 형태로 이동되는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5년과 2008년에 조사했던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이 오염원에서 오염 소스 분에서 분석을 했다는 거죠. 오염원을 우리가 측정하고 거기서 이게 오염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류로 확산됐을 때 지역의 시효 채취는 500제곱미터마다 하나밖에 안 했어요. 힘도도 약했고. 그렇다면 이렇게 오염 확산이 됐을 때 그 오염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찾을 게 없고요. 어렵지요. 이러한 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조금 더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TC입니다. 이것은 고밀도죠. 고밀도는 더 밑에 들어가서 확산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동 경로를 보실까요? 이런 형태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형태로 이동되지만 이것은 더 깊은 곳에까지도 침투해서 지하 부분을 오염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005년과 2008년의 자료로 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시면 5, 6m, 60m에서의 오염이 더 많이, 약 한 130% 이상이 증가된 사항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중금속의 오염 부분입니다.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에 대한 영향을 한번 볼까요? 이 2005년 그 보고서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메리트 폐기물 영향, 페레스콘 메리, 활주로 남측 페레스콘 메리 지역 발견.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고를 했죠. 근데 다시 이게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활주로가 실제 활주로 사용했던 것인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인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음. 다음. 저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보시면, 그래서 그 활주로 항공 설치 기준을 국토부에 있는 항공 설치 기준을 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 동쪽 하중, 그다음에 헬리콥터 회전익기 여기 지역이었잖아요. 그 기준을 암만 찾아봐도 그 두께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고 면적 및 길이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활주로를 사용했던 그런 아스콘 형태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복원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원이라는 것은 철저한 결과물 산출 후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원 방법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겠다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 형태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정확한 결과 분석이 나옴에 따라서 우리는 이 분석 방법을, 오염 정화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한번 용산 기지하고 한번 이거를 비교해 봤습니다. 용산도
오염이 나왔어요. 그다음 또 안 나오다 다시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느 곳에 오염물질이 있다가 비가 강수량이 증가되면 다시 오염물질 양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높은 지역과 약 25m, 15m 표고 차이를 보여줍니다. 춘천은 약 6, 7m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용산기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여기다 이러한 지하도시를 건설하면 어떨 것인가? 왜? 이왕 밑에까지 다 파야 되고 우리가 한 결정을 한다면 이렇게 지하도시 건설해서 그곳의 오염원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표층도 쓰고 토양 표층도 쓰고 지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하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우리가 지하도시 공기를 구입하려면 필터링을 해야 되죠. 그 다음 SS 농도, 더스트의 농도도 확실히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에 따른 그 나무를 심었을 때 영향입니다. 이 나무가 5m 이상까지 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조사 지점은 만약에 여기다 공원을 한다면 5m까지는 해야 되겠죠. 만약 3m, 2m에서 밑에 오염물질이 나온다면 이건 고사되고 맙니다. 심어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계 지하도시를 봤습니다. 제가 몬트리올이나 토론토 형태를 봤더니 이러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지하도 사용하고 지상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둘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